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빠지는 관계로 어, 올리게 되는 동영상 강의입니다. 따라서 많은 진도를 나갈 생각은 별로 없고요. 한 반 정도는 이 레이저 피직스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좀 다시 실시하고,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저번 강의 이후에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해석한 그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 즉 레이저에 대한 피직스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펜으로 바꿀게요. 자, 언제나 우리가 이런 이미션을 가정할 때는 두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 E1과 E2라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정하죠. 이렇게 포톤이 빛이 어떤 물질 내에 이런 두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물질 내에 입사할 때 이 포톤이 아래쪽, 즉 바닥 쪽에 존재하는 전자를 이 포톤의 에너지에 도움을 받아서 위로 상승시키는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는 업소옵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빛의 흡수 현상이죠. 이런 빛의 흡수 현상은 사실 그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빛이 하나의 포톤이 들어오게 되면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에서는 두 개의 포톤으로 이런 복제되는 이런 현상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런 포톤이 오히려 소멸되고 아래쪽 에너지의 중위에 존재하는 전자를 위의 방향으로 올려주는 이런 프로세스에 사용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소위 흡수, 업소옵션이라는 프로세스가 가능한 거고요. 포톤이 들어올 때 이 속도는 얼마나 많은 포톤이 물질 내에 단위 체력당 존재하느냐, 포톤의 덴시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 그리고 비례상수, 이걸 우리가 아인슈타인 계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1에서 2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의 속도, 웨이트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뭐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을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가 아래쪽으로 천이하는 프로세스에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냥 스스로 전자가 자연적인, 그야말로 스폰테니어스한 자발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전자는 높은 에너지 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낮추고 포톤을 발생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스폰테니어스 이미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첫 번째 항이 바로 스폰테니어스 이미션의 속도를 의미하고요. 이 스폰테니어스 이미션의 속도는 떨어질 재료의 개수 N2죠. 의 비례상수 A21이라는 걸 곱한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다운워드, 즉 아래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한데,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이죠.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이란 다시 얘기하면 포톤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를 요동시키고요. 동일한 주파수를 요동시키게 되고, 이때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포톤이 커플링된
완전히 커플링된 포톤, 즉 동일한 복제된 포톤이 발생되고 그 포톤의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자기는 스스로 에너지를 낮추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속도는 당연히 포톤이 많아야 될 거고요. 또 재료가 되는 E2라는 높은 에너지 영역의 전자의 개수가 많아졌죠. 자, 그리고 비례상수를 우리가 B21이라는 아인슈타인 개수로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전자가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는 속도와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 낮은 에너지 영역으로 떨어지는 이 두 개의 속도가 평형 상태라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시간이 지나도 E2나 E1이라는 각각의 에너지 영역의 전자의 파퓰레이션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의 평형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씩을 더 곁들였습니다. 첫 번째는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죠. 잠깐 이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잠깐 언급하자면 어떤 E라는 에너지 스테이트에 존재하는 또 이러네. 어떤 E라는 에너지 중위에 존재하는 뭐 전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일반적인 파티클일 수도 있습니다. 파티클의 개수 또는 밀도란 이런 관계를 따른다는 겁니다. 즉 이걸 그래프적으로 그려보면요. X축을 에너지 중위의 크기, Y축을 그 에너지 중위에 존재하는 어떤 입자들의 개수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지수 감소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즉 높은 에너지 중위에는 입자의 개수가 거의 없다는 뜻이고요. 에너지가 낮을수록 지수적으로 많은 입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언제나 여러 개의 에너지 중위가 있다면 입자들은 낮은 에너지 중위를 먼저 채우려고 할 거고요. 따라서 에너지가 낮을수록 더 많은 입자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맥스웰이라는 천재가 만든 통계 연력학의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고요. 자, 이 그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두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일어나려면, 즉 여기가 E1이고 E2고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가 N2고 N1이라면 N2가 N1보다 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퓰레이션 인버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려면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 의하면 이 값이 1보다 커야 되고요. 그런데 E2가 E1보다 크죠. 이건 양수고요. 따라서 E의 양수승이 돼야지만 이게 1보다 크죠. 근데 불행히도 이게 양수고 온도가 양수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승이 됩니다. 2의 음수승이 된다는 얘기는, 즉 이 값을 1보다 크게 만들려면 온도가 음수이지 않고는 파퓰레이션 인버전은 불가능하다. 이해가 갑니까? 즉 우리가 레이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파퓰레이션 인버전은 정상적인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는, 즉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얘기하는 평형 상태의 분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트랜전트, 어떤 평형 상태를 벗어난 그런 상태에서 레이저 발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증명을 생략했지만 막스 플랑크에 의해서 주어진 포톤의 데니시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결합하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1년에 두 개의 관계식을 얻게 되죠. 첫 번째 관계식은 2번 E2라는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E1이라는 에너지 스테이트로 떨어지는 프로세스의 속도 중에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이 있고 하나는 스폰테니어스 이미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만의 속도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조금 전에. 그리고 스폰테니어스 이미션의 속도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B를 한번 구해본 거예요. 이게 크면 클수록 스폰테니어스 이미션보다는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이 더 잘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관계식을 연립해서 풀어봤더니 이 속도 간의 B는 결국 이건 다 상수고요. 포톤의 덴시티에 비례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폰테니어스 이미션, 분모보다 분자인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 내에 도달한 포톤의 밀도, 덴시티입니다. 즉 단위 체적당 존재하는 이런 포톤들의 밀도, 개수를 우리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것이 안 된다면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포톤이 오는 게 별로 없어요. 포톤이 버는 게 없다면 이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인 전자는 이 포톤과 커플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안 일어날 거고요. 따라서 그냥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낮추는 스폰테니어스 이미션을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많은 포톤들이 유입이 된다면 이 포톤들은 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들과 커플링을 해서 아래로 전자기파 포톤 하나 복제시키고 스스로 에너지를 낮추는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을 만들어낼 겁니다. 따라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작은 공간 내에 포톤의 밀도를 올리기 위한 옵티컬 캐비티, 우리가 페브리 패럿 캐비티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이런 옵티컬 캐비티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속도를 이제 비교해 본 거죠. 이번에는 포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아래쪽에 있는 전자를 위로 올리는 프로세스가 바로 R12 업소업션이라고 업소업션, 흡수 현상이죠. 이 포톤이 이런 흡수에 사용될 수도 있고 또 포톤이 들어왔지만 아래쪽의 전자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위쪽에 있는 전자와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전자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포톤을 복제하는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이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B를 구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포톤이 들어왔을 때 아래쪽의 전자를 위로 올리는 업소션보다도 위에 쪽에 있는 전자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면서 포톤을 복제하는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쪽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가 아래쪽의 전자들의 개수보다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population inversion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지만 레이저 이미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레이저의 여러 가지 실제 사용되는 소자의 한 예로 EDFA라는 Erbium Doped Fiber Amplifier라는 그런 장치를 저번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자, 이 장치는
우리가 광통신에 사용되는 이 파장 약 1.55 마이크로미터죠. 가장 어테뉴에이션이 없고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는 적합한 파장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 파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펌핑을 하는 여기 또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고요. 여기서 980나노미터짜리 빛과 커플링이 일어납니다. 자, 이 980나노짜리 파장을 갖는 빛은 옵티컬 펌핑용이에요. 세 개의 스테이트, 이 글래스의 유리 안에 얼비움 이온이 도핑되면 세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만들어냈고요. 자, 여기가 바닥 스테이트, 중간 스테이트,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입니다. 자, 요 980나노미터짜리 포톤은 에너지, 요 아래쪽, 여기 잠깐 봅시다. 아이고, 이거 지워버렸네요. 아이고, 자, 세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고요. E1이고, E2고, E3라고 했었죠. 980나노짜리 파장을 갖는 포톤은 이 바닥 쪽에 있는 전자를 위로 펌핑을 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올라간 전자는 이 E3한 스테이는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가 있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E2로 전자는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E2는 굉장히 스테이블해요. 여기에 전자들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요 에너지, E2란 에너지와 E1 사이에서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전자들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요 1550나노미터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 에너지 크기가 정확히 요 1550나노미터 포톤의 에너지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포톤을 그대로 복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들어온 빛들은 요 스플라이스라고 불리는 요 어둠이 도핑되어 있는 요 옵티컬 파이버 요 안에서 복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먼 거리를 달리면서 많이 약해진 광신호가 다시 증폭이 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스 레이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스 레이저의 일종인 힐륨 이온 가스 레이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 2번이죠. 힐륨 가스.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0번일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공통적인 불활성 기체죠. 두 개의 불활성 기체를 5대1의 비율로 통상 섞게 되고요.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이 가스를 이 레이저 장치 안에 유입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쪽에 캐소드 전극과 에너지 전극이 있고요. 또 옵티컬 캐비티를 만들기 위한 양쪽에 두 개의 거울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쪽 거울은 플랫하고 한쪽 거울은 약간 굴곡이 져 있는, 그리고 리플렉티비티가 조금 낮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얘기했고요. 궁극적으로 레이저가 발사하는 지역은 바로 이쪽 거울 쪽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게 되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플라즈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높은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은 양극적으로 강하게 이동할 거고요. 이 안에 존재하는 많은 힐륨 가스나 니온 가스들과 충돌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충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살펴봅시다. 자,
여기 중성 힐륨 가스가 있어요. 전자가 강하게 충돌을 하게 되면 힐륨은 원래 전자가 두 개니까 1s2에 즉 1s라는 전자각에 전자 두 개를 채우는 것이 가장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바닥 에너지 스테이트예요. 근데 전자가 충돌을 하게 되면 힐륨 1s라는 전자각에 있던 두 개의 전자 중에 하나를 때려서 전자가 하나가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될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올려보내는 거죠. 이게 2s. 여기는 원래 전자가 차 있으면 안 되는데, 안정되는. 이 전자가 순간적으로 2s라는 스테이트에 하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 에너지 크기가 약 20.6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고요. 이게 바로 여기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여기되면 이 소위 힐륨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생기는데요. 이놈이 다시 니온과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니온은 또 원자 번호 10번이죠. 그래서 1s에 두 개를 채우고 2s에 두 개를 채우고 2p에 6개를 채운 것으로서 만족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힐륨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니온과 충돌하게 되면 이 안정된 스테이트가 바로 여기인데요. 이 최외각에 있던 2p6에 있던 전자 중에 하나가 높은 에너지로 또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전자 하나가 2p6가 가장 안정되나 전자 하나가 3s1이라는 스테이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3p1 더 높게는 5s1이라는 에너지 스테이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물론 이것만 가능한 건 아닐 거고 굉장히 많은 스테이트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힐륨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니온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약 20.6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죠. 과잉 에너지가. 이게 충돌하면서 이 에너지를 고스란히 니온에 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 에너지 스테이트로 처리하게 되고 익사이티드에 있던 힐륨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정된 힐륨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니온이 이제 다시 니온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된 겁니다. 전자 하나가 이게 높은 에너지 영역으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 스테이트는 굉장히 안정된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계속 힐륨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니온과의 충돌에 의해서 많은 전자들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 밑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는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빠르게 이 밑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 사이에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발생하고요. 레이저 이미션이 발생합니다. 이때 파장이 630 나노미터, 웨드 계통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일로 떨어지는 전자는 그냥 스폰테니어스 이미션.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빛을 발생하든지 또는 열로 발생되게 되고요. 여기까지 떨어진 전자들은 가스 레이저의 요 실린더 외벽은 뜨거워지니까 항상 쿨링을 시켜주는데요. 워터 쿨링이나 에어 쿨링을 하게 되는데 요 차가운 벽에 닿아서 에너지를 스스로 잃고 원래 바닥 에너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가스 레이저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두 개의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하나는 E2고 이온이라면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조장이 되어 있다면 이 에너지 사이에서 떨어지는 전자가 포톤을 만들어내고 이 포톤은 이 다운워드 트랜지션을 조장했던 원래 입사된 포톤과 쌍둥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레이저 가스 레이저지만 굉장히 많은 포톤들이 이렇게 복제가 될 텐데요. 이 복제된 포톤들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파장인데요.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여기가 파장이고 여기가 이 가스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레이저 빛의 인텐시티라고 하면요. 우리는 당연히 조금 전에 살펴봤던 힐륨 이온 가스 레이저라면 630나노미터 근방에서만 마치 델타 펑션처럼 LED의 경우는 이렇게 분포된다 그랬죠. 단색 강의를 하지만 어느 정도 스펙트럼을 갖는다 그랬는데요. 레이저는 더더군다나 이런 복제 현상을 통해서 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델타 펑션, 정말로 진정한 단색광이 발산해야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물론 LED보다는 훨씬 델타 람다가 작습니다. 진정한 단색광에 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위 어쩔 수 없는 파장의 분산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게 왜 발생하겠냐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스 레이저의 경우는 이 현상은 도플러 효과에 기인하게 됩니다. 도플러 효과란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도플러 효과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 앰뷸런스가 소리를 내면서 음파가 이렇게 사람에게 전달되죠. 근데 앰뷸런스가 이렇게 V라는 속도로 관찰자에게 다가올 때 원래 이 앰뷸런스가 갖고 있는 이 소리, 앰뷸런스의 경고음인가요? 앰뷸런스가 갖고 있는 소리의 진동수를 무라고 한다면 앰뷸런스가 이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다가오면서 이 관찰자가 느끼는 진동수는 실제 정지된 상태의 진동수 뮤제로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커지게 느낀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앰뷸런스가 나한테 향해서 올 때는 앰뷸런스의 음이 다가오면서 점점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죠. 반면에 앰뷸런스가 이번엔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 진동수가 감소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즉 앰뷸런스가 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앰뷸런스가 내는 경고음이 음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실제 느끼는 도플러 현상인데요. 이 도플러 현상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 C가 광속이고요. V는 지금 내가 예를 들었던 어떤 이 경우는 이제 소리를 내는 소리 음파를 내는 물질의 속도죠. 아무튼 이것이 뭐 앰뷸런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진동을 발생시키는 이게 어떤 입자일 수도 있고요. 얘가 어떤 진동을 받는다면 얘가 여러분들이 관찰자라면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데 이 진동을 만들어내는 어떤 객체죠. 오브젝트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건 U0라는 것은 요 진동수의 그 정지 상태의 진동수입니다. 자, 그럴 때 만일 요 물체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진동수가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관찰자로부터 만일 멀어진다면 오히려 정지 상태의 진동수보다 이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가스 레이저라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실린더 안에 수없이 많은 힐륨과 니온 가스들이 막 섞여 있고요. 이온 이온의 엑사이티 스테이트가 에너지를 낮출 때 레이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니온 가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이 실린더 안에 니온 가스는 막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레이저가 발생하게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관찰을 하게 된다면, 이 니온 가스가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랜덤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어떤 가우스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지에서, 레이저를 발생하는 놈도 있겠지만, 다가오면서 레이저를 발생하는 놈도 있고요. 멀어지면서 레이저를 발생하는 놈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경우마다 니온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발생하는 진동수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도플러 현상에서. 그래서 진동수가 범위를 가지니까 파장도 범위를 갖게 될 거고요. C는 U람다 아닙니까? 따라서 어떤 파장도 필연적으로 어떤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레이저의 이런 파장의 분산의 원인은 바로 도플러 브로드닝, 도플러 효과에 의한 원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프리퀀시로 보면 레이저의 게인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될 텐데, full width half maximum, 즉 제일 높은 지역에서 2분의 1 정도 게인이 떨어진 지역에 요 프리퀀시의 너비가 있겠죠. 요거를 우리가 full width at half maximum 이라고 한다면, 즉 결국 얼마나 단파장 쪽에서부터 벌어져 있느냐를 프리퀀시 입장에서 기술한 지표가 될 거고요. 이것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보면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상수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브로드닝은 심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루트 값에 비해서. 또 하나, M이라는 것은 그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가스 입자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는 가스 입자를 사용할수록 이 브로드닝은 심해지는 걸,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M이 크면 클수록 델타 미가 줄어들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가스 레이저의 경우 두 개의 평행한 거울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길이를, 우리 캐비티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요, 이 사이에서 소위 이런 형태의 스탠딩 웨이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드들의 스탠딩 웨이브가 발생하는데, 이 스탠딩 웨이브 조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반파장에, 물론 이게 그냥 공기이기 때문에 여기 굴절률이 거의 1입니다. 그래서 그냥 2분의 람다라고 합시다. 이거의 정수배는 캐비티의 길이 L로 주어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캐비티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이 파장은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즉 M이라는 정수값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M이 5000이다. 5000 지역의 에미션이, 이게 바로 우리가 중심 파장이죠. 그래서 빨간색 힐륨이온 가스를 하면 630나노미터다. 요 630나노미터에서 최대의 모드가 발생하게 되고요. 하지만 다른 M 값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의 일종의 기생빛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저의 중심 파장은 물론 요 메인 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런 공간에서 어떤 X라는 지점에서 레이저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 발생한 파워가 P라고 합시다. 자, 델타 X, dx만큼 작은 거리만큼 이동한 오른쪽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어디에서나 레이저를 발생할 수 있는 니온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이런 가스 알갱이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빛이 증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P 플러스 DP로 증폭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증폭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발생한 빛이 포톤이 들어오게 되면 밑에 있는 전자를 다시 위로 끌어올려서 이 포톤이 소멸되는 소위 업소옵션이라는 이런 일종의 감쇄 현상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어디서나 레이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파워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발생한 빛이 다시 흡수 현상에 의해서 파워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이 X가 증가함에 따라,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 이 레이저 공간 내에서 만약 업소옵션이 소비하는 파워보다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이 만들어내는 파워가 더 크다면 이 X가 오른쪽으로 진행함에 따라 파워는 계속 증대가 될 거고요. 우리가 안정된 레이저 발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만약 이 반대 현상이 나온다면, 즉 업소옵션이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보다 X가 진행함에 따라 더 커지게 된다면, 즉 레이저는 발생하지만 더 많은 양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더 흡수가 된다면 여기에서는 레이저가 잘 발생했지만 이내내 마치 불이 꺼지듯이 레이저는 소멸되고 말 겁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이 레이저 미디움, 레이저 공간 내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레이저가 지속적으로 오실레이션 하기 위한 이제 조건에 대한 얘기를 다 마무리 짓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오프라인 강의 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게인 코에피션트 G와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 감마, 요 두 개에 대한 터미널로지 설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흡수계수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그려져 있네요. 이건 인텐시티입니다. 여러분들 파워와 인텐시티는 비례합니다. 파워는 와트 단위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해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인텐시티란 단위 면적당 파워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빛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이제 인텐시티는 단위 면적당 파워, 즉 인텐시티란 어떻게 보면 A분의 P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들어온 빛의 파워를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
유사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 흡수계수 알파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됐고요. 여기 어떤 물질, 흡수를 일으키는 물질 내에 초기 인텐시티 I0가 진입을 했어요. X 이퀄 0에서. 그리고 X만큼 이 물질 내에 빛이 진행하다 보니 빛의 인텐시티가 이렇게 감소하고 X라는 지점에서 IX로 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초기 인텐시티 분의 X라는 지점에서의 빛의 인텐시티는 지수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때 등장하는 이 알파를 우리가 흡수계수, 빛의 흡수계수.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빛의 인텐시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등장하는 이 알파 값이 바로 우리가 absorption coefficient 또는 흡수계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따라서 i는 i0 2의 마이너스 알파 x인데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알파 i0 2의 마이너스 알파 x가 되고요. 이건 다시 i죠. 그래서 알파란 마이너스 i분의 1 di 나누기 dx로 정의되는 값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흡수계수를 정의하든 이렇게 흡수계수를 정의하든 동일한 것이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빛의 인텐시티는 이렇게 흡수계수 알파에서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등장하는 그 알파 값을 빛의 흡수계수라고 부르는 반면에 이런 레이저도 일종의 빛이죠. 레이저도 흡수가 일어나는데 감쇄가 일어나는 것이 흡수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감쇄, 어테뉴에이션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입니다. 이거는 파워의 개념으로 정의되고요. 동일한 식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P분의 1 우리가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해요. 자, 이거는 파워에 대해서 정의된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만일 이렇게 감쇄가 아니라 계속 레이저가 이 안에서 일어나서 오히려 빛의 파워가 이렇게 증가될 수가 있어요. X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 그러면 소위 이제 우리가 이득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고요. 이 게인 코에피션트 G라는 것은 동일하게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건 감쇄될 때 파워가 감쇄되니까 이 감마 값을 양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을 취한 거고요. 이득이 일어날 때는 이 값이 x가 지나감에 따라 양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값을 우리가 게인 코에피션트, 게인 계수라고 부릅니다. 이득 계수. 자, 그래서 오늘 동영상 강의에서는 우리가 레이저가 지속적으로 발진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오프라인 강의 때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계수, 감쇄 계수,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 감마값, 그리고 만약 이득이 반대로 일어난다면 게인 코에피션트, G값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가능한 동영상을 길게 안 만들려고 했고요. 부담 없이 강의 수강하시고 수요일날 오프라인 강의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